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범이 워싱턴주의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 지역을 배회하며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고 그들의 시신을 그린 리버 주변에 유기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은 곧 그린 리버 킬러의 소행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정체는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1년 DNA 프로파일링의 발전으로 당국은 유타 출신의 52세 공장 노동자 게리 리지웨이를 찾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소식을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리지웨이는 거의 20년 동안 이 살인 사건들의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의 체포 소식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묘사했고 그의 외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캠핑에 데려가고 야구를 가르쳐준 느긋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리지웨이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그는 49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늘날 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범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지웨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살인으로 내몰았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린 리버 킬러 게리 리드웨이의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데리리언 리드웨이는 1949년 2월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리와 토마스 리드웨이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리드웨이의 형인 그렉은 두 해 먼저 태어났고 그의 남동생은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리드웨이의 어머니 메리는 극보수적인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5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리의 친척 중 한 명에 따르면 메리의 아버지는 그녀가 칠한 손톱에 망치를 들이대 손톱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엄격하고 냉소적이며 여성 혐오적인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한편 토머스 리즈웨이는 삼촌에게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사랑과 다정함이 전혀 없는 스파르타식 양육을 받으며 가족들이 말하길 힘든 삶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메리와 토머스가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 매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토머스는 여성 혐오적이고 거칠었습니다. 메리는 얌전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토머스가 성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을 자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회상하며 혹시 그가 오히려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메리와 토머스는 아이다호로 이사했고 그 후 유타로 옮겨 솔트레이크 시티에 정착했습니다. 메리는 집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지냈고 토머스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벌었습니다. 세 아들은 한 방을 함께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렉은 동생이 체포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손과 무릎으로 시댁 주변을 기어다녔어요. 이 연쇄살인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곳이었죠. 메리와 토마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토메디가 열이 났을 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메리는 작은 아들을 눈더미에 눕혀서 열이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치료받지 못한 열로 인해 토메디는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에 가족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주 시애틀로 이사했고 토마스는 버스 운전사로 일자리를 찾았으며 메리는 JC 페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리드웨이의 성장 과정은 주로 그의 아버지가 엄격하고 냉정했기 때문에
대체로 격동적이었다고 묘사됩니다. 한 친척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토미는 매우 엄격했어요. 특히 게리와 에디에게 그랬죠. 저를 속상하게 한 건 그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게리는 야뇨증이 있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게리를 약 7cm 찬물에 앉혔어요. 저는 그에게 정말 끔찍하니 내 집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리지웨이의 야뇨증 문제는 그가 13살쯤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지 묻자 친척들은 그렇다고 했고 손뿐만 아니라 막대기로도 때렸다고 했습니다. 게리는 아버지가 자신을 벨트로 약 10번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고 친척들은 그와 톰 에디가 가장 많이 고통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그렉은 토마스에게 무슨 일을 해도 잘못이 없는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머리가 빠른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다른 두 소녀는 주도하기보다는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그렉이 자신이 형제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하며 그는 형제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톰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때문에 스스로 문제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렉은 아버지가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렉의 성적을 자주 칭찬하셨습니다. 메리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고 처벌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친척들은 메리가 개입하면 토마스가 더 화를 내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친척들은 토마스가 관계에서 더 지배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드웨이의 두 번째 아내는 사실 그 반대였다고 주장하며 두 아들이 부부 사이에 격렬한 언쟁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웨이는 어머니가 식탁에서 아버지 머리 위에 접시를 깬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리드웨이가 문제가 있었던 대상은 어머니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블레인 하든이 쓴 기사에 따르면 리드웨이는 10대 시절 어머니에게 성적으로 끌렸다고 검찰 측 법심리학자에게 인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가 자신이 침대를 적신 후에 성기를 씻어주던 생생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머니를 죽이는 상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그런 감정을 품은 것에 대한 수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리즈웨이는 또한 어린 10대 시절 누군가를 찔러보고 싶어서 6살 남자아이를 칼로 찔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숲으로 유인된 뒤 칼날이 갈비뼈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40년 후에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리즈웨이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 근처에는 너 같은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공격 이후 그 소녀는 심하게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후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를 공격한 이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리드웨이는 어머니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찌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나는 어머니의 가슴이나 심장을 찌르는 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얼굴과 가슴을 베었다. 리즈웨이는 또한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학습이 느리고 독해력이 부족해서 고등학교에서 한 해 유급했다고 말했으며 난독증이 있었고 IQ가 80대 초반으로 낮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1969년에 타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 시애틀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리즈웨이는 열대 시절 방화에 손을 대고 한 소녀에게 돈을 주고 그 소녀의 성기를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한 번은 고양이를 질식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리즈웨이는 잠시 캥오스 트럭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군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직전 그는 19세의 고등학교 여자친구인 클라우디아 크레이그와 결혼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그는 보급선에서 복무하며 전투를 경험했는데 그의 형제 그렉은 그는 순찰정에서 강을 오가며 총격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분노, 만약 있었다면요.
한때 그는 필리핀에 주둔했었고 바로 그때 리지웨이가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피임을 하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그는 결국 임질에 걸리게 되었고 이 일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시기 워싱턴에 있는 집에서는 클라우디아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리드웨이가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들을 사람마다 아내가 창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곧 파경을 맞았고 리드웨이는 1971년에 해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는 이후 랜턴에 있는 캐너스 트럭 조립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자리를 얻었고 체포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1973년 리드웨이는 마르시아 윈슬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직후 그는 종교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는 새 아내에게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강요했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은 후에는 자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새롭게 종교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즈웨이는 계속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찾았고 마르시아에게도 자주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부적절한 장소, 즉 공공장소나 야외, 때로는 나중에 그의 피해자들이 발견될 장소 근처에서도 그랬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리즈웨이는 젊었을 때 성욕이 매우 강했고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 외에도 아내들과 하루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마르시아는 리즈웨이가 결박 플레이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을 몰래 놀래키는 것도 자주 즐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녀를 목 조르려 시도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자신도 성노동자에게 집착이 있었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알코올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만큼 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자주 그들의 존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의 형제 그렉은 리즈웨이가 성노동자들을 찾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지만 우림은 그런 것들에 대해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생활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리즈웨이는 항변 심리에서 성노동자를 증오했고 그들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기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975년 리즈웨이와 마르시아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자녀인 아들 매튜를 낳았고 그는 리즈웨이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마르시아는 나중에 자신의 시어머니 메리가 결혼 생활 동안 매우 통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심지어 아들의 옷까지 직접 사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한번 마르시아가 리즈웨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리즈웨이는 아내를 변호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미 틀어진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1981년에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리즈웨이는 4년 후 파트너 없는 부모 모임에서 주디스 모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를 친절하고 온화한 남자라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5살 어렸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잘 통했습니다. 주디스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파란색 단층 주택은 밀리터리 로드 인근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 후 주디스와 리즈웨이는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3년을 함께한 뒤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제 시간에 집에 오고 결근하는 일이 없었으며 월급 전부를 자신에게 주고 주말에는 함께 캠핑을 가거나 중고장터에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로맨틱하다고 표현했고 마르시아와는 달리 메리와 더 가까운 유대감을 가졌으며 메리의 도움에 매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리즈웨이는 워싱턴주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71명의 여성과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나중에 49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책임진 사망자 수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즈웨이 자신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즈웨이는 피해자를 찾을 때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애증관계 때문이기도 했고 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집을 떠난 취약한 상황에 있었으며 그들을 그리워하거나 실종 신고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찾으려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를 따라 있는 터귤러, 켄트 데스모이즈, 페더럴 웨이 지역뿐만 아니라 시애틀의 레이니어 밸리와 차이나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도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잠복 경찰을 가려내기 위해 다른 손님들에게 태워지는지 지켜보거나 때로는 그들을 태우기 전에 노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복 경찰이라면 이런 요구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당국과 이야기할 때 리지웨이는 매춘부들이 가장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성관계를 갖다가 그냥 죽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심성은 아마도 1982년 5월에 있었던 한 사건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접근했다가 성매수자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83년 2월 그는 스트립이라고 불리는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찾는 구역에서 18세위 켈리 맥기니스를 위치한 선셋 중학교 뒤편 공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 순찰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4개월 후 켈리 맥기니스는 스트립에서 차에 태워져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리지웨이는 고정된 대상 프로필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로 백인 여성과 소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어서 그를 속이거나 꿰뚫어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노렸습니다. 그는 살인 행각 중에 가끔씩 놓아준 사람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몇몇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검찰은 리지웨이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으려 다양한 계략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아들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거나 단골 손님이 되겠다고 제안하고 심지어 식사를 사주겠다거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트럭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린리버 살인마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가끔 그에게 당신이 그 살인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작은 체격을 가리키며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나중에 형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리지웨이는 자신의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언제 모든 것이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집이나 숲 또는 자신의 트럭 뒷칸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선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팔이나 수건, 밧줄 같은 물건을 이용해 목을 졸랐습니다. 왜 같은 방법을 고수했냐는 질문에 그는 내 방법이 꽤 잘 통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을 조르는 게 내가 한 일이었고 나는 그걸 꽤 잘했어요. 그는 목을 조르는 것이 더 개인적이고 보람 있었다고 덧붙였고 총이나 칼을 썼다면 더 지저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1982년 7월 중순 워싱턴주 킹카운티의 그린강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16세의 웬디 구필드는 어린 나이에 취약한 가출 청소년이었고 그녀의 삶은 잔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옷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뒤 쓰레기처럼 물에 버려졌습니다. 지역 주민 중 웬디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수사관들은 이 소녀의 살해 동기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웬디의 사건이 단독 사건처럼 보였지만 다음 달에 웬디가 발견된 곳에서 남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강에서 또 다른 시신이 떠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알몸의 시신은 나뭇가지와 통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시신이 물에서 발견됐습니다. 31세의 마르시아 체프먼과 17세의 신시아 하인스, 둘 다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이 나왔습니다. 16세의 오팔 밀스는 여전히 바지가 목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아는 약 일주일 전, 신시아는 며칠 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오팔은 불과 하루 전쯤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경찰은 같은 범인의 손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 소녀들의 시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망했을 당시 대부분은 스트립 클럽과 성매매 여성들로 가득한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의 한 구간, 일명 스트립에서 일하거나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종종 그린 리버와 시태 공항 근처의 숲속에서 나중에 발견되곤 했습니다. 수습된 시신들 중 일부는 사후에 성적으로 학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린 리버 킬러라고 불렸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IQ도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지웨이는 대체로 매우 치밀하고 자기 통제가 철저한 살인범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전리품 같은 것을 챙겨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쇄 살인범들은 자신의 자아와 살인 능력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집착하지만 리지웨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단 하나의 장신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신에서 장신구를 가져갔고 때때로 자신이 일하던 캥워스 모터트럭 공장 여성 화장실에 그 보석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보석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리지웨이는 항상 장갑을 착용했고 여성이 혼자 있을 때만 그녀를 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너무 가까이 갔다고 느낀 후 여러 번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담배꽁초와 껌 포장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핥히자 그는 그 상처에 배터리산을 발라 감췄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의 옷을 찢었다면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그들의 손톱을 깎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일부 피해자의 시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더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여성을 죽이는 것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트럭 뒤에서 자는 동안에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시신을 지형지물이나 쓰러진 통나무, 가드레일, 특정 나무 근처에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고 그는 항상 시신 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니까 나는 그녀 위에 쓰레기를 덮었어. 두 번째, 이혼 후 리지웨이는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살인을 저지르는 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만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에게 시신을 숨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하며 유해를 저 멀리까지 옮기는 것이 내 시간과 기름 낭비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부담이었고 살인을 저지르는 데서 시간을 빼앗겼다고 덧붙였습니다. (1982년 8월 16일) 처음 내구의 시신이 발견된 후 킹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린 리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1983년 봄이 되어서야 리지웨이가 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4월 18세의 마리 말버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바비 우즈에게 목격되었는데 그녀는 30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흑발의 남성, 새로운 손님의 트럭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비는 그 트럭을 따라갔지만 신호등에 걸려 멈추는 바람에 차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리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바비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그녀의 아버지 조 씨는 문에 독특한 프라이머 자국이 있는 트럭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 운전 끝에 그들은 리지웨이 집 앞에서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곧 두 남성에 의해 경찰에 연락이 되었고 경찰관들은 리지웨이의 집에 찾아가 그와 대화를 나눈 뒤 떠났습니다. 하지만 디모인 경찰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정보를 칭카운티 수사관들에게 전달하는데 느렸습니다.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팀은 리지웨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를 면담했습니다. 리지웨이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마리 말바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1년 체포된 후 리지웨이는 자신의 집에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경찰과의 면담에서 마리에게 팔에 남긴 긁힌 자국을 숨기기 위해 정원에 있는 울타리에 기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긁힌 자국을 배터리산으로 위장했습니다. 그 다음 달 21세의 캐롤 크리스텐센의 시신이
워싱턴주 메이플밸리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현장은 기이하게 꾸며져 있었고 송어 2마리가 그녀의 몸 위에 놓여 있었으며 한 마리는 목에, 한 마리는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봉지가 그녀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고 와인병이 배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근처에는 소시지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낚싯줄로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경찰은 시신이 남겨진 방식에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어떤 비틀린 암시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1984년 리지웨이는 살인사건 연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986년 태스크포스 수사관 데이비드 라이카르트는 플로리다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테드 번디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제안하자 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간 이야기를 나눴고 라이카르트 형사는 이 연쇄살인범이 쫓는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주길 바랐습니다. 라이카르트는 번디가 심리게임을 즐겼으며 항상 3인칭으로 말했지만 나중에 그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임을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번디가 이를 우회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는 그린리버 살인범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아침에 갑자기 살인을 결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할 때나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디는 경찰이 언론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때때로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캐롤 크리스텐슨의 시신이 연출된 현장이 그 한 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범인이 자신의 피해자 시신을 다시 찾아가서 훼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으며 수사관들에게 범인을 잡기 위한 함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87년에 태스크포스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밝히기보다 범인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사했습니다. 제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때 리지웨이는 여전히 용의자로 여겨졌습니다. 1980년 그는 시택공항 근처에서 성매매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많은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관련 질문에 리지웨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잠복경찰관과의 사건, 켈리 맥기니스와 함께 있다가 적발된 사실, 그리고 마리말바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신문을 받았던 사실까지 경찰은 아직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후 A리스트에 올라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근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리지웨이는 많은 그린리버 피해자들이 사라진 날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매매 여성들이 제공한 인상착의와 일치했고 여러 번 차를 몰고 다니거나 피해자로 밝혀진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고 싶어 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의 시신이 유기된 여러 장소에 익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전처 마르시아와 얘기해보니 그가 그녀의 목을 조른 적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또한 처음으로 리지웨이가 여러 번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의 옷이 젖고 더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약혼녀였던 주디스와 함께 살던 리지웨이의 집이 수색되었고 그는 1987년 4월 8일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과했으며 경찰이 그의 DNA를 채취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전을 이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담반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단 한 명의 경찰관만이 제보에 대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1년 1987년에 채취한 DNA 샘플을 이용해 게리 리지웨이가 마침내 그린리버 연쇄살인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30일 52세의 게리 리지웨이는 그의 직장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80년대에 채취한 게리 리지웨이의 타액이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과 일치했습니다. 원래의 기소장에는 4명의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마르시아 체프먼, 오팔 밀스, 신시아 하인스, 그리고 캐롤앤 크리스텐슨이었습니다. 법과학자가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미세한 스프레이 페인트 구슬이
사망 당시 게리 리지웨이의 직장에서 사용된 페인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3명의 이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리지웨이는 그해 6월에 이루어진 플리바겐의 일환으로 48건의 가중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바겐은 그가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데 협조하고 수사관들에게 다른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피해자 2명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근처에서 발견됐지만 그는 형사들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시신을 일부러 그곳까지 몰고 갔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플리바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리지웨이를 살인 7건으로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사 제프리 비어드는 이 합의에 주대 리지웨이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을 41명의 피해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리바겐이 없었다면 리지웨이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리지웨이는 가석방 없는 48회의 종신형을 연달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48명의 피해자 각각에 대해 증거 조작 혐의로 추가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9번째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또 다른 종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리드웨이는 다른 어떤 미국 연쇄살인범보다 더 많은 확인된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는 48명의 살인을 자백했으며 그중 42명은 수사관들이 그린리버 킬러의 피해자로 추정한 명단에 있었습니다. 녹음된 한 인터뷰에서 그는 65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숫자가 7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인터뷰에서 그는 희생자들의 목숨을 빼앗기 전에 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선고를 받은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리드웨이는 현재 워싱턴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린리버 킬러 전담반은 1980년대 추정 피해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 가운데 아직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6명 있습니다. 리드웨이는 이 살인들에 대해 자백하지 않았거나 수사관들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35세 아미나 아가셰브는 1982년 7월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1984년 4월 발견됐습니다. 리드웨이는 아미나 살해를 부인했고 그녀는 그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그녀는 그가 살해한 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성매매 종사자나 가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리드웨이는 케이시 앤 닐을 살해한 것을 자백했으며 1982년에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스트립 근처의 자동차 극장 근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는 1982년 8월 28일에 실종되었을 때 16세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리드웨이가 말한 장소에서 당국이 시신을 찾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웨이가 살인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였던 켈리 맥기니스의 시신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프릴 버트럼의 시신을 켈리의 것이라고 확인했으나 그 시신이 에이프릴의 것임이 밝혀지자 리드웨이는 두 사람의 체격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켈리의 시신이 워싱턴주 켄트의 페니코수 근처에 묻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수색에도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19세의 패트리샤 오스본은 1983년 10월 20일 데이트를 하러 한 남성을 만나러 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시애틀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리지웨이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16세의 안젤라 마리아 거드너 역시 리지웨이의 희생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1985년 4월 셜리, 셰릴, 드니즈 부시, 테미라이스 등 리지웨이의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지웨이는 자신이 잡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매매 여성과 가출 청소년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그리워하거나 실종 신고할 사람이 없어 자유롭게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리지웨이가 아는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와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복무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내 마르시아를 죽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패배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처음부터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인 하디는 워싱턴 포스트에 연쇄 살인범들은 대개 자신들도 학대의 피해자이며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조너선 핑커스 워싱턴 북서부 제향군인 의료센터 신경학과장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슷하게 법정심리학자 리드 멜로이도 그의 자기 통제력은 놀랍다. 특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쇄 살인범으로서 자신의 경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1년 동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자기 절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멜로이 또한 리지웨이가 매우 꼼꼼하고 자기 보존에 극도로 집중했다고 언급하며 그의 성적 성격을 띤 살인적 공격성은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지웨이 자신도 평범한 삶과 외모가 오랫동안 살인을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언급하며 수사관들에게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근육질은 아니에요. 그는 싸움꾼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손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몰락이었죠. 제 겉모습은 실제 저와 달랐거든요. 그래도 리지웨이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만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5개월간의 면담에서 그는 피해자들에게 공감이나 진정한 후회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해서 죽였고 할 수 있어서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리지웨이의 변호사 미셸 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7개월간 매주 한 번 리지웨이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을 했든 가족은 언제나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녀는 리지웨이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고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했으며 자신의 범죄가 형제의 결혼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못 듣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체포되기 3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 관련 책이나 영화의 모든 수익이 피해자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는 게리가 어떤 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리지웨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그의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리드 멜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어머니가 성기를 씻어주는 것은 매우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굴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굴욕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연쇄살인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전이든 모친 살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행동만으로 리지웨이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적학대 피해 아동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던 무언가를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리지웨이는 자신에게 크게 결여된 한 가지는 배려심이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리지웨이의 체포 소식은 그를 알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검찰 요양문을 읽고 밤새 구토를 했습니다. 두 형제는 자주 만나 가족 나들이도 함께 했습니다. 그렉은 형이 이렇게 변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즈웨이가 이상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리즈웨이의 동료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리즈웨이의 세 번째 아내인 주디스도 그의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 똑같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가 체포될 때쯤 두 사람은 17년 동안 함께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 말처럼 저를 마치 신혼 때처럼 대해줬어요. 수사관들은 또한 그녀가 처음 그의 단층 집에 이사 왔을 때 집에 카펫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리즈웨이가 카펫으로 시신을 감쌌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주디스는 또한 그가 가끔 일찍 출근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추가 근무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러 나간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립냐는 질문에 그녀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그를 빼앗아간 남자가 미워요. 그녀는 리즈웨이가 일종의 이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집을 나설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났던 게리와는 달랐어요. 주디스는 리즈웨이가 자백하기 전 2년간 그가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피해자들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리즈웨이가 주디스와 결혼한 후 살인사건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생명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어 그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살인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즈웨이 체포 후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계속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이나 식물, 사탕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나를 돌봐주었으며 명예와 존중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나를 돌봐주었어요. 당신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다음에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들을 때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게리. 매튜, 리즈웨이의 아들은 2001년 그의 아버지가 체포됐을 때 28세였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느긋하고 소리 지르지 않는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캠핑을 함께 했고 리즈웨이는 매튜의 학교 음악회와 축구 경기에 늘 참석했습니다. 제가 4학년 때도 축구를 할 때면 아버지는 항상, 그러니까 제 곁에 계셨어요. 아버지가 제 곁에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아요. 매튜는 어머니가 80년대 초에 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해줬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리즈웨이가 살인범일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전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예요.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와의 대부분의 추억은 리즈웨이가 그린강 근처에서 야구를 가르쳐 주거나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리건으로 캠핑을 가던 일이었습니다. 리즈웨이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고 수사관들이 그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판 내내 리즈웨이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를 전혀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